화장실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배가 좀 아픈가 싶었는데 변기에 선명한 붉은 피가 섞여 나온다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하면서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설사를 몇 번 하는 거라면 며칠 고생하고 말겠지만 눈에 띄게 피가 보이고 몸무게가 이유 없이 쭉쭉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아프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데 거기에 혈변까지 본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또 도전내 하거나 급성 장염에 걸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겪는 배앓이 증상들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흔한 증상들 속에 아주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증상과 함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이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히 장이 좀 예민해서 생긴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조금은 낯설고 무거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 병은 말 그대로 우리 장 속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병이 한번 생기면 완치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감기처럼 약 먹고 며칠 푹 쉬면 낫는 병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관리하고 달래가며 살아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배탈인 줄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진단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은 염증 때문에 점점 손상을 입게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각종 심각한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최형일 교수님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 무서운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변, 복통, 설사. 이 세 가지 증상은 우리가 흔히 겪는 일시적인 장 트러블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어쩌다 한번 장 기능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장의 점막, 그러니까 장의 안쪽 벽에 구조적으로나 면역학적으로 어떤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급성 장염과는 증상이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서 혼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질환의 성격, 그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신경성이라고도 부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이건 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식습관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나타납니다.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가 반복되기는 하지만 이건 장의 기능적인 문제일 뿐 장 자체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난 것은 아닙니다. 급성 장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급성 장염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다릅니다.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설사와 복통이 일주일이 아니라 무려 6개월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변이나 끈적끈적한 점액이 섞인 변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깰 정도의 심한 복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들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만성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장 트러블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조금 괜찮아졌나 싶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병으로 나뉩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형제처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혈변, 점액변, 그리고 설사입니다. 이 병은 주로 대장과 직장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납니다. 장의 가장 안쪽 막인 점막층에만 염증이 생기는데 특징적인 것은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염증이 연속적으로 쭉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장 전체가 벌겋게 붓고 헐어버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반면에 크론병은 조금 다릅니다. 크론병의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그리고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복통과 함께 체중 감소가 같이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는 다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병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더 무서운 것은 염증이 장의 얕은 점막층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층까지 침범한다는 겁니다. 염증이 장벽 깊숙이 파고들다 보니 장이 좁아지는 장협착이나 장에 구멍이 생겨서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버리는 누공 또는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농양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최형일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걱정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24년에 약 6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불과 4년 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크론병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크론병 환자 수는 2020년 대비 무려 36%가량 증가했습니다. 정말 4년 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유전적으로 장이 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경적인 변화가 더해지면서 발병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는 환경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예전처럼 채소 위주의 식사가 아니라 점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섭취가 엄청나게 늘었죠. 반면에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섬유질과 채소 섭취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아주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인 요인, 면역 체계의 이상, 그리고 식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다요인성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은 한 가지 검사만으로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그동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대변에 염증 물질이 있는지 보는 분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이상이 있는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염증이 장벽을 넘어 다른 곳까지 퍼졌는지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크론병의 경우 소장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캡슐처럼 생긴 내시경을 삼켜서 소장을 검사하는 캡슐 소장 내시경이나 소장 조영술 같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검사 과정을 거쳐서 염증의 위치는 어디인지, 범위는 얼마나 넓은지, 심각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합병증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잘 조절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재발을 최소화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보통 항염증 제오-AESA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이 약만 잘 써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심한 환자분들에게는 좀 더 강력한 약들이 필요합니다. 염증을 급하게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면역 조절제,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약제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병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크론병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입원해서 정맥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맞거나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만약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거나 이미 장이 너무 좁아진 협착, 장에 구멍이 난 누공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로 병든 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장에서 또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의 생활 습관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완전한 예방과 치료는 어렵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 관리로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지만 특히 염증성 장질환, 그 중에서도 크론병 환자에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흡연은 크론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약발도 잘 안 받게 하고 재발 위험을 엄청나게 높이는 아주 나쁜 주요 요인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내장을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금연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장을 자극하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고당분 음식,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좋지 않겠죠? 대신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채소도 너무 거칠거나 익히지 않은 생채소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잘 파악해서 식단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어도 항생제부터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불필요한 항생제 남용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까지 다 죽여버려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다 나은 것처럼 병원 발길을 끊거나 약을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내시경 추적 검사도 받고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를 통해 내장 상태가 어떤지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치료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이 긴 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염증성 장질환은 분명 까다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특히 배변 습관의 변화나 혈변 같은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 편안한 속을 위해서 오늘부터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시고 금연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행복천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